전체적인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뭐 가격이 떨어지려면은요 집주인들이 결국엔 호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릴 생각이 아마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매로 파실 분들은 이미 많이 내놓으셨을 이미 테고. 팔았고요. 네. 굉장히 불안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생겨야 금매로 파는데 지금 그런 마음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서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도 1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같은 서울 안에서도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하위 20%의 5배 이상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25억 7,759만 원 대 4억 8,873만 원. 야, 이 정도로 시장이 양극화되면 추석 연휴 이후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의 집값 흐름, 앞으로의 전망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소장님,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 했는데 네. 이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전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많으신지를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더 알겠는데 그렇죠. 네. 대출 규제는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3주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폭이 커지나 보죠?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되긴 했는데요. 이게 진짜 해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일단 주간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0.21%, 지난주 0.21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0.23%, 0.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0.32%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으니까 상승폭이 뭐 좀 제동이 걸렸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21에서 또 0.2 단위가 1 단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시 시장에서 올랐군요. 다시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힘이 좀 팽팽하다. 이게 좀 상승폭이 축소가 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도 오히려 팽팽한 균형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 대출 환경의 변화, 매물 소진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역시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기 지역들이죠. 신축 선호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체결되면서 결국에는 끌어올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위 20% 지역이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전체 통계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추석 이 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중요한 건 서울이니까요. 지금 서울이 이슈인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는 거래량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는 주춤한데 체결이 되면 상승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상승 거래의 가능성이 더 크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에 서로 바라보는 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전세 가격이 올라. 그리고 금리. 곧 미국이 이제 뭐 내일 되면 또 금리 내릴 텐데 그렇죠. 얼마 내리느냐의 문제지만 이제 뭐 시작했지 않아? 우리가 굳이 금매로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상황이고요. 매수자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도 되는데 내가 따라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인기 지역들 신고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인기 지역들은 매수자들이 더 불안하죠. 아무리 봐도 안 떨어질 것 같고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뭐 가격이 떨어지려면은요 집주인들이 결국엔 호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릴 생각이 아마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매로 파실 분들은 이미 많이 내놓으셨을 이미 테고. 팔았고요. 굉장히 불안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생겨야 금매로 파는데 지금 그런 마음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서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도 1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앞서서 제가 서울의 통계가 지금 소위 말하는 상급지하고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 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배 이상 차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역별로도 이제 이게 서울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뭐 강남권, 비강남권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강남권에서도 좀 이제 많이 구분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강남권 안에서도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 어디 살아라고 하면 나 강남 살아라고 하면 이제 또 강남에서 약간 이남 쪽 사시는 분들이고 너 어디 살아? 나 압구정 살아. 청담동 살아.
자기 지역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지역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지역들은 항상 신고가가 나옵니다. 아유, 너무 동네에게 이렇게 탁 집어서 이렇게 하는 친구는 조금 얄밉다.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 서울 살아 그러면 이제 또 그렇고요.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남 살아, 너 분당 살아. 이렇게 경명하게 갈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양극화를 좀 더 공고히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서 뭐 상위 20%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1%, 0.1%로 갈수록 점점 더 양극화, 초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이제 다 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더 세분화된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양극화가 좀 더 가속화될 거다. 이게 소장님 의견이신데, 자, 김인만 소장님의 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매매, 전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도 내놨고 대출 규제 카드도 내놨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거든요. 단기적으로. 사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세까지 포함해서 보신다면. 이게 정부는 이제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고 88 공급 대책도 야심차게 많은 준비를 했죠. 야심차게 발표를 했고요. 또 대출 규제, 수요 억제 대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초조하게 아마 결과를 좀 지켜보는 상황인데 시장의 반응은 공급 대책은 좀 뭐가 나왔지? 그린벨트를 풀고 비아파트 공급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질 효과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단기 효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 대책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3기 신도시 외에는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 대책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출 규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수의 분들이 이러다가 내년 1월 되면 달라질 거야. 은행들이 언제까지 창구 지도를 할 수 있겠어. 결국에는 내년에 자기들이 실적 올리려면 또 문을 열지 않겠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창구 지도를 통한 한마디로 자유를 통한 대출 규제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까 내년까지 지속이 될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을 특히 이제 서울이 문제인데 서울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급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네. 그때 서울의 입주 물량도 사상 최대였거든요. 47,000호, 48,000호.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결국엔 수요죠. 수요가 넘치는 수요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서울은 10,000호, 20,000호 아무리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해도 1년 정도의 단기 효과로 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추석이잖아요. 아직도 추석 연휴인데 저는 올라오는 귀성길 차량을 보면서 이게 직업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서울 집값이 안 오르고 되겠나. 내려가는 길은 한산하고 올라가는 그렇죠. 길은 이렇게 이분들이 막히는데. 지방 출신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사람이 촌놈이 한마디로 그냥 지방에서 원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직장이나 먹고 살자고 네.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런 저도 사람들이 지역에서 왔어요. 이렇게 네.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 보니 서울 집값이 안 오르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집값도 좀 서울을 중심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지역과 양극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전세 가격이 핵심이라는 말들이 많아요. 전세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이거 갭 투자에 대한 수요를 계속 불러올 수 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렇게 집 사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아서 알뜰살뜰 사시는데 이게 내 돈만 모아서는 살아생전에 어려우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집 마련했던 부모님 세대가 많았을 겁니다. 이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전세 가격 많이 올랐고요. 사실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전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전세 계약 비중은 62.5%로 작년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가 58.2%였으니까 한마디로 월세 전세 중에 이제 전세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항상 계산기를 두들기잖아요.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게 유리합니다. 결국에는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비중이 높았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 월세 가격이라도 떨어지면 괜찮은데요. 이게 상대적인 비교지 월세 가격도 사실상 올라갔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들, 임차인들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집값이 올라가면 선택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나 집 안 사고 내 임대 계속 네. 거주할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선택지가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거나 전세금 올려주거나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네. 질문을 하는데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전세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뭐 대출 규제를 좀만 옥죄게 되면 우리 전세 대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민원 빗발치고 그렇죠, 지금. 금감원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실 명분이 없어요. 매매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잖아요. 투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하고 세금 규제도 하고 또 허가제도 도입을 하는데 전세를 허가제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세는 규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카드고 결국에는 공급 물량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저는 이게 1년 2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3년 5년 정도 우리를 더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을 보실 때 저희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인구가 뭐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방에는 빈집이 많은데 네. 서울은 여전히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선호하는 지역에는 결국은 이게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이게 같은데. 공급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수요를 봐야 되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뭐 고속도로 맞아요.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네.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답이 없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번에 고향 가서 제 조카를 만났는데 이제 조카도 다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대 다니는데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네. 어떻게 서울에 안 살고 고향으로 내려가니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이 월급을 더 많이 준답니다. 아.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은 약사들의 페이가 더 높다고 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은 청년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기초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지방 살리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경매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 물건은 쌓이는데 낙찰가율도 오른다. 낙찰가율이라는 게 비싸게 주고 갖고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오순인데 이게 양극화예요. 이게 이것도 역시 전국의 매물과 서울의 낙찰 가율을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모순이 나오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서울은 높은 낙찰 가율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뭐 계속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7월, 8월 2개월 연속으로 3천 건이 넘었는데 결국에는 경매 집이 이제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낙찰 수도권 중심으로 낙찰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더 올라가기 전에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경매를 받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시 양극화 문제가 매매 시장의 문제가 경매 시장에도 고스란히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표준 건축비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청약 시장에서 아마 이 분양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만 청약 시장이 뜨겁고 지방은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참 양극화가 이게 골고루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약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 전국 1위 청약 경쟁률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2.9대 1인데요. 작년이 10.76대 1이니까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서울은 121대 1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결국에는 전국 평균을 다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평균 분양가를 보더라도 3.3제곱미터당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1,878만 원인데요. 전국은 1,878만 원인데 서울은 3,301만 원. 앞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 많이 올라갈 네. 것 같고요.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방 중에서도 전주하고 청주가 성적이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일자리가 있는 산업단지가 가까운 곳 청약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결국에는 또 일자리 또 지방 경쟁력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9월에서 12월 청약단지 많이 나옵니다. 10만 2,214가구가 나오고요. 올해 한 40% 정도 물량인데 서울은 7,851가구가 나오니까 이게 이게 서울 많은 이야기 거예요?
적죠. 적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유망한 단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게 정보를 전달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청담 르엘도 나오고요. 내일 특공이 시작이 되죠. 네네. 내일부터. 잠실 레미안 네. 아이파크도 나오고 앞으로 좋은 물량들 마크로 리츠 카운티도 나오는데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사라고 말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소장님, 금리 인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궁금한데 집값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금리예요, 정부 정책이에요, 사람들의 심리예요. 물론 이게 한 덩어리의 여러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떤 게 제일 큰 거예요? 심리죠. 심리. 예,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요. 내려갈 것 그러면 같으면 뭐라고 해도 안 삽니다. 그 심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섹터는 뭡니까?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과거는 모르겠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과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금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다. 지금은 금리고 정책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다 나왔잖아요. 다 뭐 예측 가능한 예측 것들이었죠. 가능한 대책들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 미국이 얼마나 내릴까? 0.5, 0.25 그리고 다음 한국은행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네. 따라서 아마 심리가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심리가 균형점이 어느 쪽으로 맞춰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 따라서 바로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뭐예요?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고 싶어 하는데요. 최근에 계속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값이 내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 이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공급도 부족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속마음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금리 이제 내릴 때가 됐고 미국도 내리고 경기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내리게 되면 심리 자극 주게 되고 집값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내려서 집값 올라간다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제발 집값 좀 안정시켜줘. 야 정부 똑바로 안 할래 너희들? 내가 좀 할 수 있게 네. 좀 분위기 좀 조성해줘 봐라고 저는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출 규제가 나온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갑자기 대출 규제를 했다? 집값 빨리 안정시켜야 지금 금리 내리기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초조한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 저 집값 자극될 것 같아. 심리 자극되니까 못 내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서 결국에는 9월, 10월 네.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 한국은행은 자신 있게 내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폭이 다시 뭐 0.3% 주간 변동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은행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내리더라도 0.25 정도밖에는 못 내릴 것 같고요. 뭐 원래부터 0.25 이상은 기대 안 했는데 기대도 안 하고 그럼 10월에도 안 내릴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집값에 따라서요. 오. 집값이 한 0.2%, 0.1%대로 내려오고 거래량도 줄어들면 좀 안심하고 내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7월, 8월 같은 분위기라면 겁이 나서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속마음까지 읽어주셨네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